네, 민주당의 세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은 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입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64만여 명이 참여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6개월 앞둔 대선 전국 한복판으로 번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 오늘 세 번째 지역에서 지금 후보들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그 분위기를 좀 보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내일도 분명히 뭐 중요한 그 슈퍼위크입니다만 오늘 있을 이 경선에서의 주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다 합쳐서 16,000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 충청 그 중계를 해드릴 때 봤지만 뭐 합쳐가지고 그 7, 8만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예. 충남도 합쳐서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지역이죠. 근데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고전하는 지역이잖아요. 총선에서 그 대구나 경북 지역의 최고 투표율이 한 25% 선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대선에서는 2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탄핵 바람을 타고도 21%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지역 내에서 철저하게 소수파인 분들이에요. 자, 그 지역에서 권리당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뭐 조직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야당의 권리당원으로 남을 수 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이제 경북이지 않습니까? 안동이죠. 안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호적인 이제 투표 성향이 가능한 또 그런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21%를 득표했고 전체 득표율이 41%로 대통령이 됐는데 경북에서 그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몰표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세론의 또 하나의 그 명분을 얹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후보가 과연 몇 퍼센트 차이로 뭐 지난번 과반수 득표를 했지만 그 과반 득표를 뛰어넘는 득표율을 보인다. 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세론의 이 청신호가 켜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혹시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 스스로는 뭐 70%까지 지금 압도적인 승리로 대세론을 이제 정하겠다 그러는데 뭐 저도 70%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충청보다 더 높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 꼽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박 교수님 잘 지적하셨어요. 예. 잘 지적하셨고 사실 그 대구 경북에서 그 민주당이 어떤 정당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동안 역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권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 이제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고 대구 경북은 또 그 지역 정서가 많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처음 그 대통령 후보가 1위 주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경북 지역, 대구 지역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이번에 7월 1일인가요?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이 고향 안동 가서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그 영남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한 행위를 했고 그거로 인해서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또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린 거냐 그래서 공격도 받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당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빚진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워낙 이제 호남 쪽에 그 국회의원 활동과 이제 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도 역시 대구의 딸로서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정세균 후보가 지금 현재 3위를 가고 있습니다만 2%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도 아마 대구 권역에서 상당한 선전을 해서 이번 오늘 이따가 결과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3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굉장한 격차,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창환 교수께서도 과반은 좀 넘을 것 같다. 다만 충청 지역보다도 좀 더 높은 격차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하셨는데 네, 이 저도 교수님 어떻게 비슷하게 예상하세요? 보고요. 지금은 충청도에서 54%대 한 27, 8% 이렇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예. 역시 이번에 저는 한 60% 후반, 70%까지도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 예상이라면 이낙연 후보가 던진 의원직 사퇴 이 배수진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그 충청권 유세 이후에 이제 더블 스코어로 이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내놓은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는 카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원직 사퇴 카드가 있었는데 둘 다 유효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카드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과정 자체가 네거티브였다는 것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네. 그거는 그 검증을 검증. 철저한 검증이었다라고 하고 추가적인 검증을 계속적으로 하는 포지션을 갔어야지 저는 약간 충청권의 득표 이후에 조금 좀 관망을 좀 해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충청권에서 벌어진 더블 스코어로 인해서 대세론으로 갈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이러다간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안해하는 후보들을 친문 진영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반 이재명의 전선이 확대될지 이거는 좀 결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 그냥 그 장고에 들어가시면서 내놓은 카드가 네거티브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한참 격차가 나는 그 2위 주자가 1위 주자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지 않고 정책 대결로 과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정책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의원직 사퇴 같은 경우도 의원직 사퇴가 지금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과연 의원직 사퇴로 해서 권리당원이나 이 선거인단들이 저런 결기를 갖고 있는 분에게 표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동하겠느냐 오히려 좀 더 무책임해 보이고 왜 저런 수를 쓸까 무리수였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단속용의 어떤 그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서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동반 뭐 사퇴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내부가 어떻게 보면 더블 스코어 이후에 이제 붕괴되는 현상을 막고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결의는 됐겠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충청권 이후에 이걸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으로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6시 정도에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저희가 그 현장 생중계로 결과 발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다른 대선 전국에서의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총장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고 바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런 압수수색 과정과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그 부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 그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예. 저는 좀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는 굉장히 공수처가 직접 나섰다. 그러면 공수처가 어저께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건을 했거든요.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고소고발 당한다고 다 입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추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8일 넘게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직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발장 예. 이건 실존했고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거냐 안 된 거냐 딸려온 그 손준성 보냄이 이게 이제 대검에 의해서 조작의 흔적은 없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손준성 보냄을 갖다가 더 입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는 뭐 얼마나 당연한 귀결이죠. 당연한 귀결인데 한 단계 더 뛰어넘었어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입건한다.
그것도 대선 이제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자, 뭔가 더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입건한 거냐? 아니면 뭐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니까 신속하게 결과를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냐.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뭐 검찰에 대한 균형과 견제와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새로운 예를 들어 정말로 추정이 가능한 직간접적인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손검사를 뛰어넘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다? 이 부분은 정말로 공수처나 대검이 뭔가 새로 더 추가되는 정황 또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건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들어간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근데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확인돼서 입건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뭔가 한 단계를 건너뛰었는데 그 한 단계 건너뛴 게 마치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뭔가 좀 물음표를 만들었어요. 공수처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웅 의원의 반응인데 김웅 의원이 지난번 8일 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의 수사, 빠른 수사를 촉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검찰이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그 과정에 굉장히 무리한, 물론 뭐 약간 무리한 면은 있었다고 보지만 이게 과연 협조하는 건가? 또 이런 또 물음이 들어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지금 뭐 28명의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뭐 김웅 의원실을 사수하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압수수색 영장에 지적된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요거를 압수해 갈 테니까 협조해라. 뭐 그 정도 수준의 항의를 하는 거라면 맞겠는데 이거는 그게 거기에 현직 국회의원 28명이 사수한다 그러면은 마치 공권력과 맞서는 모습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김웅 의원이 협조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다음에 지금 해명돼야 될 부분이 정치권에서 해결이 불가능한데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를 해야지 해명될 수 있는 김웅 의원이 기억 안 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 그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반응이 뭐 무슨 물론 윤석열 후보의 입건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너무 좀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의 의문점, 뭐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그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빠르게 입건한 그 부분, 새로운 혐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의 의문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게 김웅 의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냐, 그 수사 협조하는 그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측면으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저도 얘기를 하면서 예. 저는 그 공수처의 그 어제 그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셨듯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건 문제, 첫 번째로 입건 문제를 말씀드리면 입건이라는 거는 뚜렷한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내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사를 하다가 어쨌든 이제 수사로 들어가면서 입건을 할 때는 어떤 혐의점이 포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입건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지 그 중간 그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중간에 있는 손준성 검사조차도 뭐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의 한 줄짜리 어떤 뭐 그 글귀 예. 이것만 현재 노출돼 있는 거지 손준성 검사 자체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입건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그 통신 내용이 이제 예. 증거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공수처가 무슨 증거를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입건 조치를 했다? 이건 저는 너무나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김웅 의원에 대한 이제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회기 중에도 뭐 우리가 뭐 불체포 특권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좀 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그런데 왜 그 가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웅 의원의 동의를 받았다라든가 뭐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이라든가 거기서 보좌관 PC를 이제 또 거기서 검색어를 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어떤 영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김웅 의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그다음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컴퓨터를 이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좌관의 컴퓨터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그 김 의원이 관리하는 거에 보좌관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그 대표이사실에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러면 그 대표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대표가 관리하는 컴퓨터를 한다고 그래서 그 기업에 종사하는 뭐 예를 들어 1,000명의 그 직원이 있으면 1,000명의 컴퓨터를 다 입수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수처에서 어제 압수수색 과정도 굉장히 무리하고 좀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공수처가 왜 이 시기에 여기에 개입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공수처가 올해 1월에 출범을 하고 나서 그 한 4, 5개를 아무 사실 역할도 못 하다가 출범 준비한다고 하다가 겨우 손댄 게 이제 조희연 서울시 이제 교육감의 뭐 특혜 채용 의혹 아닙니까? 예. 그거 건드렸을 때 다들 여야가 다 비난했어요. 공수처가 준비했다는 게 저것뿐이냐. 그러다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뭐 공수처에 접수된 거는 수백 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다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흘 만에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간 건데 공수처가 왜 이 건을 들어가지? 왜냐하면 이거는 대검에서 이미 감찰 조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찰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면서 이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로 전환하면서 입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검에서 자연히 할 건데 대검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 나온 다음에 법무부나 대검이나 다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 추정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굳이 여기 공수처가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법률적 전문가들이 이게 만약에 이게 검찰에서 이게 개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떤 법규로 이걸 처벌해야 될지는 애매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법률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이걸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뭐 내가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상당히 공수처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반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 고위 간부, 그다음에 고위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하라고 만든 정치적으로 중립시키면서 철저하게 수사라고 만든 기구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수사는 당연하다. 지금 대검이 공수처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사하겠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것도 어차피 돌고 돌면 다 공수처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어제 입건의 대상이 손검사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 조작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입건하고 조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죠. 네. 근데 문제는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시나 묵인의 어떤 간접적 정황이라든지 뭐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간접 상황이라도 뭔가 있어야지 저는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가 나설 수 있는 윤석열 후보를 입건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간접적인 증거, 추가 증거 없이 했다? 이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다르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를 입건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박창환 교수께서는 뭔가 어떤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기재 교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수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를 대상으로 다시 또 이제 고발장을 역으로 제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제보자로 알려져 있었던 조성은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언론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 좀 주목됐던 게 직접 이렇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다 보내고 나서 전화를 통해서 꼭 대검에 이 부분을 접수를 해라라고 여러 번 당부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직접 수사를 하면 다 이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인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김웅 의원은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한 당사자인 조성은 씨는 몇 번을 갖다가 대검 민원실로 직접 고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그 김웅 의원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일반적인 반응이 법적 정치적 부담이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웅 의원이 전달을 단순 전달인데 왜 기억 안 난다고 했을까?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하세요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조성은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재판 갔을 때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사실 어저께 이제 조성은 씨의 인터뷰보다 가장 더 눈길을 끌고 윤석열 입건에 못지않게 메가톤급 사건이 터진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이 8월 달 식사 만남이에요.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봐라, 이거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제가 아까 공수처가 더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이 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이 만났으니까 그게 8월 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이 제보가 터진 거니까 뭔가 여기서 조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의 현직 직책이 국정원장이니까 이런 논란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이번에 처음 만났냐? 그렇지가 않죠. 과거의 인연 때문에 국민의당 시절 비대위 시절부터 인연 때문에 수차례 만남을 가져왔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그때 만남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이라는 직책의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근데 다만 여기도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만남에 대해서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려면 이게 어떤 예를 들어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든지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뭔가 음모를 하고 공작을 하려면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데 조성은 씨가 SNS에 만남 사실을 사실상 공지를 했다, 그러니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박지원 원장과 만난다라는 그런 건 공개는 아니지만 아니었었죠. 충분히 예.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여기는 또 거기서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이 고발 사주권을 뭐 다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나와 있는 증거, 즉 고발장과 손검사 보냄이라고 하는 예.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그냥 증거 없는 공방뿐이지 또 하나의 증거, 또 하나의 공방만 새로 생긴 그런 모양새가 됐지만 어쨌든 이제는 여권이 그동안에 개입한 흔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이 여권 인사 중에서 조성은 씨와 접촉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드러나면서 하나둘씩 또 다른 의혹들도 또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이 만남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임명될 때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국정원을 통해서 또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때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과거에 우리가 뭐 그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치 개입이 왕왕 있어 왔고 뭐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막강한 조직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우려하던 차에 이번에 어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폭로한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대단히 친분이 있는 인사라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뭐 박지원 국정원장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상당히 지금 폭발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뉴스버스라는 이제
그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하기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뭐 본인 제보자 본인은 이런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고 예. 지금 뭐 사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뭐 윤석열 총장의 뭐 커넥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오히려 더 저기 제보자와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야권에서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그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서 진짜 우리 편일 땐 전략통이지만 상대통일 때는 공작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 박지원 그 국정원장이 과거 이제 대북송금부터 시작해서 쭉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런 쪽에서 많은 이제 기획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민주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구단인데 그렇게 본인이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 추정을 한다면, 전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추정을 한다면 조성은 제보자가 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본인 스스로가 이게 제보가 아니라 사고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과거 텔레그램 내용을 보여주니까 이거 검사인데 그러면서 얘기가 커지고 그쵸. 그래서 계속 검사가 저기 그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개하자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본인은 이 두려운 나머지 한 달 정도 고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고민하는 동안에 본인이 이런 문제에서 가장 그래도 그 조언을 받고 싶은 몇몇하고는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33살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충분히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 이것도 추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그 만남이 한 번만 있었는지 아니면 수차례 그 이후에 만났고 수차례 그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제보자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또 내용들이 많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보자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제보의 내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밝힐 거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입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원장 간의 만남이라든지 이 두 개 다 사실 어저께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둘 다 증거 없는 추론과 주장, 공방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지지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이 사건들, 어제의 두 사건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여야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각 지지층은 확증 편향을 가질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은 봐라, 윤석열 정치검사였네.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정원장하고 만났어? 이거 공작이네. 확증 편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예요. 저는 중도층은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공방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무엇에 집중하느냐? 예. 확정된 증거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자, 앞으로 저는 증거 싸움이 될 거라 봐요. 현재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발장, 예. 그다음에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까지 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증거가 어떤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중도층이 표심이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추가적인 증거 없이 또 새로운 폭로 없이 이 두 가지로만 국한된 채 공방만 이어진다면 선거 끝날 때쯤 돼서 법원 판결 나온다면 그럼 그 사이에 선거를 바라보는 중도층은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면 누구에게 더 불리할까? 그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불리하다. 그 점에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이 여전히 악재로 남는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출발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의 이 의혹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덮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한 1차 컷오프전 면접 화제는 됐습니다만 어제 또 이런 새로운 윤석열 후보 혹은 이 공수처의 이런 입건 의혹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새 또 가라앉았어요. 면접은 나름 새롭고 참신했다 이런 평가는 있던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그 12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면접 진행을 다 봤는데 네. 상당히 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면 관심이 뭐 그쪽에 뭐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 진중권 그 교수라든가 예. 이 3명의 패널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후보들 상호 토론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후보들의 내공들이 많이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한 이후에 이제 내일은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0명,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2,000명 해서 그 조사 결과를 9월 15일 날 발표하는데 저는 그 이후 그때의 1위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현재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각종 조사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여전히 열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5일 날 발표되는 조사는 결국 당원 20%, 일반 국민 80% 조사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그다음에 이번 어쨌든 이런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도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무관하다고 한다 한들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중도층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1, 2 교체가 1, 2가 바뀌는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대선판이 상당히 혼전으로 치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주요하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5만 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가 나왔으니까 흥행에는 성공했죠. 그런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압승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고발 사주 악재 때문에 당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게 김웅 의원뿐만 아니라 정점식 의원의 또 이 고발장 관여 문제도 지금 논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이벤트였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건,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의 식사 요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단편적으로나마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그리고 또 후보들의 어떤 결기라든지 또 임기응변 이런 거를 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가 출렁이긴 하지만 지지층들이 관심 있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후보들의 이 속사를 한번 이렇게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좀 더 깊숙하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도 뭔가 여기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초는 발견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